우리나라 세법은 너무 이렇게 빈번하게 또 대폭적으로 상당히 개정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좀 더 알고 싶게 하는 그러한 거를 저희 그 국회 차원에서도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려고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다는 거. 세율을 조정을 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징세 행정을 좀 더 과학화하고 고도화하고 또 징세 행정에 종사하는 우리 국세청 공무원들이 좀 더 청렴하고 이렇게 할 수 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면은 세수는 오히려 더 거둘 수가 있다. 2016년 세법 개정안 쟁점과 과제 토론회에서도 이게 어떤 원칙이 있어야 되는 것인가? 우리는 세법 개정안은 원칙이 없어도 되는 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뭐 너무 잘 아시지 증세가 없다. 원칙을 세웠죠. 없었습니까? 비과세 감면을 축소나 폐지하겠다. 정말 그랬습니까? 아마 올해 세법 개정안도 비과세 감면에 더 추가된 게 더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복지 재원을 마련하겠다. 정말 그랬습니까? 이게 다 이 원칙에 다 무너져서 그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고 나서 다 각자가 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정말 잘했다. 경제가 어려운데 이만큼 세법 개정하는 것도 잘했다부터 시작해서 코멘트할 내용이 없는 세법 개정안이다까지 여러 가지가 각각의 내용이 나와 발표가 되어 있었습니다. 맥락에서 대체 어떤 것이 합리적이고 어떤 것이 조금 방향이 조금 틀어졌는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5페이지 보시면 제가 이제 그 앞에 제일 위에 타이틀이 있는데 신산업 투자라고 해서 빨간 색깔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게 지금 들어갔습니다. 신산업 투자가 2015년도에 세법 개정 방향이 큰 타이틀에서 없었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경제활력 제고, 민생 안정, 공평과세, 조세제도 합리화 이건 그대로 있었던 건데요. 요 소타이틀이 밑에 미래 성장 동력 확충이라고 하는 1번이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9번에 역외세원 확보가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0번에 가계소득 증대세제 개선이라고 하는 게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가계소득 증대세제는 최근에 도입됐기 때문에 최근에 한번 우리가 운용을 해보고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선하겠다고 하는 뜻에서 이걸 추가로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2015년도의 그 방향을 보시면 지금 앞에 우리 2016년도와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9번입니다. 비과세 감면제도 합리화라고 해서 빨간 색깔로 한 거 있잖아요. 이 부분이 이제 작년에 있었는데 올해 없어졌습니다. 기업소득 한류세제 개선에서 보면 지금 그 기존 규정은 투자, 임금 증가, 그리고 배당 금액이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 시에 추가과세하겠다고 했고요. 투자 포함형이 있고 투자 제외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포함형은 소득의 80%에서 투자 임금 증가 배당을 빼서 이게 이제 그 부분에서 10%를 가져가는 거고, 투자 제외형은 이제 이 투자를 제외했기 때문에 소득의 30%에 시작합니다. 그래서 임금 증가 배당에서 10%인데요. 이걸 실제로 이제 우리가 운용을 해보니까 이런 기업소득 한류세제를 한번 운용해보니까 실질적으로 나온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실제 배당은 많이 증가되고 임금 증가는 별로 이루어진 게 없다. 이렇게 지금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세제 기재부에서 분석한 결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 세제 개선할 때는 이제 좀 그 임금 증가 쪽, 가장 증가되지 않는 쪽, 임금 증가 쪽을 좀 더 어찌 보면 적용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배수를 좀 바꾸자. 1대1로 되어 있던 것을 1.5 대 0.8입니다. 그래서 0.8은 배당입니다. 배당은 많이 이루어졌으니까 좀 배수를 줄이고. 그 다음에 임금 증가 같은 경우는 현재 많이 그렇게 좀 미미하니까 그 부분을 1.5로 늘리고, 그 다음에 투자는 1이라고 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배당에 대해서 임금이 증가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지금 조금 저는 좀 의구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도 이 배당에 대해서는 좀 더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차피 세금 낼 바에 배당이라도 하자 이런 생각으로 배당이 좀 증가될 예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 투자하고 임금 증가라고 하는 것은요, 제가 볼 때는 이거 세제로서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투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세제 틀을 보기 위해서 투자를 한다? 그거 상당히 어려운 결정입니다. 투자라고 하는 것은 그 많은 리스크를 짊어지고 하는데, 이건 만약에 어떤 시기에 우리가 이 세제를 운영해서 투자가 왕창 늘었다 하더라도 그건 제가 볼 때 투자 시기가 됐기 때문에 늘어난 것이지 세제 때문에 늘어났다고 보기는 힘들 겁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임금에 대한 문제인데 임금에 대해서 이걸 지금 세제 혜택을 주면 임금을 또 올려줄 거냐? 근데 임금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뭐 사업을 해보신 분들도 아시지만 직원들한테 임금을 준다고 하는 것이 한 번 올려놓으면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통 우리가 임금의 하반 경직성이라고 하는데 이 임금의 하반 경직성의 성격 때문에 기본적으로 세제에서 혜택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올리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배당에 대해서 조금 어느 정도의 긍정적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투자와 임금에 대한 증가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이건 크게 어떤 우리가 말하는 소기의 어떤 기대 수준을 만족시키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R&D 세금제를 인상하는데 이게 11대 신산업 중심으로 해서 앞에 보게 되면 11개의 신산업 쪽을 집중적으로 해서 그 R&D 세금제를 인상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저희 볼 때 필요하다고 봅니다. 상당 부분 R&D에 대한 이 어떤 조세 혜택은 기업에 대한 어떤 그 기본적인 원천 기술에 대한 지원이고 이것은 기업의 어떤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이 현대 국가들의 어떤 경쟁력을 이렇게 우리가 그 좌우한다고 볼 때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다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런 부분을 만약에 한다고 보면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한 가지치기는 분명히 하고 같이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R&D 세금률 높이는 좀 좋습니다. 그런데 이걸 함과 동시에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조세 지출을 줄이겠다고 하는 것은 상당 부분 우리가 가감하게 줄여야 된다. 자본소득에 대한 양도 차익에 대해서 가세하겠다고 하고 지금 현재 세수도 부족한데 이 부분은 분명히 가세할 부분인데요. 현재 여기에 대해서 또 뭐 나름대로 이쪽 자본시장 쪽에서는 저항이 많을 거로 봅니다. 자본시장이 위축될 것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지만 이 지금 대주주의 현재 범위를 조금씩 넓혀감으로써 나름대로의 큰 어떤 방향성을 찾아가는 것은 상당 부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위험한 점은 지금 우리가 근로소득세에서 가세 미달자 비율이 한 48% 정도입니다. 이걸 제가 자료 조사 쭉 해보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한번 낮춰졌다가 2013년도에 32.4%가 꾸준하게 낮춰지는 그런 추세를 보이다가 그 이후에 연말정산 파동이 나면서 세제를 다시 한번 개편해주면서 실제 면세자 비율은 대폭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32.4%에서 48% 증가됐으니까 굉장히 많은 부분이 증가된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서민증세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서민증세다 이걸 많이 건드리면 서민증세인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그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하다못해 뭐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라도 나름대로 국민으로서의 어떤 자기의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일정 부분 부담을 하는 것이 나름대로의 어떤 일반적으로 말하는 국민 계세주의나 나름대로 복지에 대한 주장을 할 때도 떳떳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업 소득 한류 세제에 대해서는 저는 결론적으로 폐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별로 크게 우리가 실제 우리 뭐 정부에서도 이걸 만들어 놓고 금방 폐지하기 힘들겠지만 하지만 과감하게 폐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혀 의미가 없는 별로 특별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이 효과 이런 세제를 우리가 도입함으로써 우리가 기대한 효과를 그렇게 우리가 기대하기 힘들다. 올해 세법 개정안이 2017년에 이제 시행되는 거의 대부분이 시행되는 거니까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이제 집권기의 세제입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은 이제 뭐 세법 개정안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총 4년치를 다 더해보니까 5년치 다 더해보니까 4조 4,600억입니다. 정부가 제시한 숫자입니다. 올해 이제 3,100억을 포함해서요. 그럼 결국에는 50조는 사실은 뭐 복지 재정을 충당하겠다고 얘기했던 거고요. 정부의 지금 부족한 재정을 충족하기 위한 세수로는 턱없이 부족한 거죠. 그럼 결국에는 이렇게 복지 재정에 필요한 재원도 조달하지 못하는 거의 10분의 1에 불과한 이런 상황에서 나머지 부족한 재정 운영에서 필요한 재원을 어디서 조달하느냐. 정부가 추구하는 세제 개편안이라면 과연 정부가 얘기했던 세제 확보 내용은 좀 짚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상당한 부분이 우리나라 과세제도 자체가 전체적으로 틀 자체가 어그러져 있는 것 때문에 생긴 것이지 이것이 근로자들이 어떤 공제를 많이 받아서 아니면 근로자들의 어떤 소득이 줄어들어서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요인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세제 개편이 정부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국민들이 세금을 내면서도 또 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담을 하면서도 억울한 소리를 듣지 않도록 정말 성실납세자들이 좀 국회를 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세 구조를 이렇게 보면은요, 소위 말해서 직접세라는 게 있고 간접세라는 게 있습니다. 그 구조를 보면 우리나라가 직접세가 한 54% 정도 됩니다. 일본이 68%예요. 그 일본은 직접세가 68%니까 할 수 없이 부가세를 올리는 겁니다, 사실. 직접세가 이미 68%니까 다른 직접세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미국이 한 73% 됩니다. 우리나라는 한 55%. 대다수의 나라가 한 60% 정도를 넘어가고 있어요. 결국은 우리가 이제 보면 세수 구조에서 직접세를 좀 더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 실제로는 직접세 중에서도 소득세를 더 높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그 큰 틀에서 우리가 큰 세수 구조를 어떻게 끌고 가느냐. 앞으로 뭐 재정 수요는 커질 텐데, 네? 뭐 이런 부분들이 제 개인적으로는 소득세 부분을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그 흐름을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게 말씀을 중소기업 쪽에서 계속 주장을 했는데 요번에 이제 반영이 안 된 게 하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의 창출과 활용에 대해서 좀 세제 감면을 좀 해달라는 게 있었습니다. R&D 이 비용을 좀 포함시켜서 R&D 세액 공제를 좀 포함시켜달라. 이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도 R&D 부분에. 근데 지금 중소기업들은요, 이 지식재산권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심각합니다.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여기 들어가는 비용이 꽤 듭니다. 이렇게 비용들이 만들어내고 또 유지하는 비용도 꽤 들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제가 이제 알아봤더니 이걸 R&D 비용에 포함시켜달라고 주문을 했던데 그건 좀 어려운 것 같고 다른 쪽에서 이 부분을 좀 더 감면할 수 있는 좀 비용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향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말씀을 드리고 저희 세무사의 입장에서는 주로 이제 비상장 중소기업이 이렇게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지분율을 가감하게 올릴 필요가 있지 않나. 30%까지 올리고 그다음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잡으면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시가총액 기준은 이제 15억인데 그 부분을 이제 10억 원으로 이렇게 조정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납세자들의 그 신고 편의를 위해 가지고요. 지금 현재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 기한은 이제 지금 현재 반기별로 있던 것은 분기별 이렇게 상하반기별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도 자본 금액이 5억 원 이하인 법인에 대해서는 비상장 주식에 대해서는 이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소 신고까지도 아예 납세 편의 제공을 하기 위해 가지고 1년에 한 번, 그러니까 법인세 3월 말까지 이렇게 신고하면은 오히려 이렇게 굉장히 많은 편의 제공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적용 대상을 지금 현재 국내 주식으로 이제 한정하고 있는데 이 동일한 형태의 주식 보유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게 국내 주식 보유자하고 국외 주식 보유자를 차별하는 것이 아닌가. 그럼 국외 주식 보유자들은 여기서 제외되는 거 아니냐. 과세 형평성 문제가 좀 야기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령 이제 국내 주식을 직접 보유한 개인의 경우하고 해외 소재 지주회사를 통해서 이제 국내 주식을 간접 보유한 개인의 경우를 좀 비교하면은 한 군데에서는 그 제도가 적용이 안 되고 한 군데에서는 적용이 된다면은 공평과세를 좀 해치는 결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조세 회피 유인을 제공하는 결과가 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중소기업의 좀 현실을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중소기업연구원에서도 나오셨지만은 이게 4% 이상이 대주주로 보는 게 중소기업 현실에 맞는지 이게 좀 사실 중소기업은 대부분 비상장이기 때문에 경영권이 없으면 사실 그 주식 자체 보유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법에서만 대주주로 간주해서 어떤 과도한 양도소득세를 과도하진 않지만 하여튼 20%의 양도소득세를 이게 과세하는 것이 좀 합리적인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을 갖고 있고요. R&D는 안창남 우리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반적인 공제감면하고 좀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기재부에서 굉장히 큰 정책적으로 용기를 내셨다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예전에도 이 신성장, 신산업 이런 이름으로 R&D 세액 공제를 원천기술이나 신성장이라고 해서 똑같은 20% 중소기업에 30%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왜 이걸 올해 나온 이거를 조금 더 기업에서 높게 평가하냐. 예전에는 이제 물론 기업 의견을 받긴 했지만 미래부나 산업부가
국가적으로 필요한 그 성장 산업이나 원천 기술을 정하고 기업들이 따라가는 형태였습니다. 물론 기술을 그 선정할 때 기업들 의견을 듣기는 했습니다만, 근데 올해 신성장 산업에 대한 그 30% 세제 지원은 사실은 이제 작년 말부터 해서 뭐 기재부, 산업부 쪽에서 계속 기업들의 어떤 기술, 어떤 산업을 중점을 두고 있느냐 계속 의뢰를 해갖고 몇 번 걸쳐서 기업들이 실제로 신성장 산업으로 삼고 있는 사업 그리고 그 기술들을 선정을 했다는 데 저희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QR법 관련해서 사전적으로 공급 과잉 업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산업부의 사업집행계획 승인을 받아서 사전적인 구조조정을 세제 측면에서 지원해줬다는 점이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그보다 더 저희들 높게 평가하는 것은 그 법인세법에 있는 적격 분할 관련해서 매년 조금씩 개정이 있었습니다만 올해는 그 해외 법인의 그 부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쪽에도 적격 합병 요건을 넓혀줬다는 거. 적격 합병 요건이 내국 법인이 1년 이상 한다는 대전제가 있는데 그 대상 자체를 해외 사업까지 넓혀줬다는 것도 상당히 좀 의미가 있고, 그 뒤에 뭐 승계 가능 주식 범위를 넓혔다든지 이런 그 적격 분할의 요건 이거를 조금 더 수월하게 현실적으로 맞춰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드립니다. 가산세 관련해서 물론 납부 불성실이 아니라 신고 불성실로 한정이 돼서 조금 아쉽고 11%에 달하는 가산 환급금률이 조정이 안 됐다는 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만, 아무래도 어쨌든 기재부에서 가산세 문제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을 하시고 그래도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오셨으니까 내년에는 조금 더 다른 부분도 좀 포함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전업주부들 이런 분들이 지금 임의 가입을 하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근데 실은 초창기 때 이 세제 혜택이 전혀 없으세요. 임의 가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일반적으로 뭐 국민연금이 됐든 뭐 다른 연금들은 다 세제 혜택을 받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은 외벌이 혹이에요. 혼자 버는 사람들의 전업주부의 그 사회보장률을 좀 세액공제 쪽으로 같이 끌고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실은 뭐 우리가 기부금 같은 경우도 배우자분 다 이렇게 세액공제가 다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도 좀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월세 세액공제에 관련되는 부분인데, 실은 우리가 이제 신용카드 소득공제라는 게 이제 과세표준 양성화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주거 시장 자체가 전세 시장에서 월세 시장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비 차원에서 뭐 과세 제도를 뭐 임대소득 과세를 해야 되지만 당분간은 뭐 과세 유예를 하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저희들이 물론 이제 임대인들을 많이 상대를 하고 있지만 임차인들 입장에서 결국은 많이 노출됐을 때 그 시장이 확대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세액공제 시장을 보면은 근로자의 급여 일정액만 딱 정해놨거든요. 7천만 원 뭐 이렇게 이하자로. 물론 이제 그 분들이 많이 사용 대상자는 되시겠지만은 저는 뭐 금액을 뭐 터버리고 대신 이제 세액공제율을 뭐 근로자 세액 급여가 낮으신 분들은 높게 해주고 뭐 급여가 많으신 분들은 좀 낮게 하더라도 과표 양성화 차원에서 좀 이런 부분이 좀 확대를 해서 좀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조세 포탈제는 지금 사실 세법 개정안으로 또 직접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걸 법에서 어떻게 조세 포탈의 고발 기준, 범칙 심사 기준은 뭐 내부적 내구로 정할지 뭘지 모르지만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조세 포탈제가 우리나라 살펴서 굉장히 무거운 나라입니다. 지금 앞으로 이제 우리 또 김영란법도 시행되고 뭐뭐 하면은 조세 포탈의 적정한 운용과 그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등장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가 필요하고요. 지금 신탁법이 개정돼서 유언 대용 신탁이든지 뭐 연속수익 등등의 새로운 국민들이 이 노후에 이렇게 잘 노후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뒷받침은 됐는데 세제만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은행이 저를 선두주자라고 알고 있는데 세법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상품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입법이 왜 아무도 안 하고 있는지. 벌써 신탁법 개정이 한 4년 됐습니다. 2011년이 아닌가 싶은데 아직까지도 그에 대한 세제가 여러 논문들은 그 부분이 아직 분명하게 개정돼야 된다고 해서 어느 정도 움직임이 없다는 게 좀 아쉽다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업에서 이제 투자 이 부분이 전 세계적으로 수출도 안 되고 있고, 그래서 또 이 공장 가동률 낮은 상태에서 무작정 투자를 갖다가 기업들에게 들여갈 수도 좀 구조적인 문제도 있는 것이고, 근데 이제 우리가 지난 10년, 20년간 뭐 수출품이 뭐 거의 쉽게 수출이 변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가 새로운 신성장 산업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결국은 우리 젊은이들에게 돼야만 이제 일자리를 주는 것이고, 종목적으로 이제 국가도 세수 확보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말을 하더라도 당연히 해야 할 바이기 때문에 밀고 나가자, 이런 부분이 굉장히 강했었고, 또 기업 구조조 관련해서 저희 기본 생각이 또 일반 어떤 이 비과세 감면의 특정이 있더라도 좀 이 건수 위주의 어떤 지원 정책을 만들지 말자. 시장에서 작동 가능한 정책을 만들자. 작동 가능하지 않으려면 아예 없애자는 것이 기본이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집중해서 실제로 작동하도록 만들도록 것이 이런 구체적인 성과가 이번에 기업구조조 세제가 아니었는가. 실제로 이제 기업구조조세를 통해서 이 시장에서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운영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우리 경제가 잘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되는 이런 것이었고요.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공약가계부 관련해서 이번에 정부가 세제 개편안의 세수 효과가 불과 3천억에 불과하고 기존 4년 해봤더니 우리가 정부 공약가계부상 세제 측면에서 50조를 이렇게 조달했는데 그게 불과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개선 방법에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한기 양성이라든지 비과세 감면 촉수라든지 금융수도 과세 강화를 통해서 저희가 이 목표를 90% 이상 거의 달성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야당은 다른지만 실제로 어떤 전문가를 그런 효과를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공약가계부 이 부분 거의 대부분이 달성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근로자 면세자 비율에 대해서 이제 근로자 면세자 비율을 좀 축소해서 국민계세 원칙을 지키자, 이거 굉장히 훌륭한 원칙이고 앞으로 그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좀 더 종합적으로 볼 때 과연 최저한세 같은 것을 어떤 세제 기술적인 수단을 동원을 해서 이 과세와 면세에 상해 있는 분들에게 공제조금 줄이고 얼마씩 얘기해서 그들에게 다소 얼마나 세금을 내도록 하는 그런 입법적 테크닉이 과연 얼마나 이게 과연 중요한 일이냐는 생각도 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국적으로 이 소득세를 갖다가 강화를 해 나가야 되고, 소득세 강화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앞으로 노령화에 대한 기조를 말을 해야 되고, 또 사회적 양극화에 대한 완화 수단으로서 과세 형평 내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전국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이 소득세 기능을 충실하게 된 전체 시스템의 문제로 보아야지 단순히 면세 과세 끝자락에 있는 부분을 펼쳐서 그 부분만을 해결한다 해서 우리나라가 세대가 OECD 정도 보통 그런 소득세의 모습을 갈 것인가, 그건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신성철 중소기업연구원이 말씀 지적재산권에 관련해서 저도 이제 상당히 논의를 앞으로 계속 해봐야 할 지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저희는 제 생각에 이 지적재산권을 잘 보호해야만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살아나고 이 벤처기업이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벤처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했고, 특히 이제 중소기업 기술을 대기업이 사는 경우에 5% 이 기술 질병 5% 세공제하도록 해준 이유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무단히 담 넘어서 가져가지 말고 정당한 대가를 갖다가 주고 사가라 이러한 차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이 중소기업의 지적재산권의 문제, 전체 이런 부분을 좀 더 기술 등권의 활성화든가 전체적으로 계속적으로 이게 지켜봐야 할 부분이고, 그리고 이 소득세법상의 대주주 범위, 특히 중소기업 대주주 지분율 관련해서 여러분께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이 고민이 되는 이야기인데요. 기본적으로 보면 이 주식에서 돈을 벌면 중소기업, 대기업 또는 뭐 이런 부분을 살살 따질 필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주주라고 해서 주식을 해서 많은 소득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 대주주라고 해서 주식을 팔아서 적게만 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은 발생하는 소득의 크기에 따라서 이 과세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고, 그렇게 보다면 좀 더 중간 단계로 본다면 지원율 조건을 전부 다 없애고 이 중소기업이 됐든 대주주됐든 간에 투자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이 대주주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판정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겠지만은 이 어떤 시가총액을 현재 상당 100억에서 50억, 20억 이렇게 있는 상황 갑자기 그런 수준까지 낮추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중간 단계로서 이 지분율을 갖다가 끌고 올 수밖에 없었다. 전국적으로 이제 지분율도 없애고 시가총액으로 단일화하는 것이 가장 맞는 어프로치고, 다만 이 부분은 시장에 충격도 있는 부분이 같기 때문에 좀 이게 시간이 들 것 같고, 다만 중소기업이라는 부분은 약간 거쳐 놓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납부 구성실 과세를 좀 말씀하신 게 많이 있었는데요. 저희 내부적으로 저희가 너무 편의적으로 이 가산세 이 부분에 너무 의존한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무계에서도 너무나 이 가산세 정도가 많다든지 가산세가 엄하다든지 이런 말이 또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저희 이제 이 가산세 부분을 좀 더 단순히하고 또 그러한 과산세 이것들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좀 낮춰보자는 생각에서 1차 선언을 좀 냈고요. 납법 성실 가산세 이 문제는 이론적으로만 본다면 여러 전문가들이 하시는 말씀도 이런 타당성이 없다 할 수는 없는데, 이번은 전국적으로 이게 세수하고 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낮춰도 상당 규모의 세수가 나가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 해봤는데, 이 부분은 마지막까지 저희 내부 테이블에서 머물다가 마지막 단계에서 삭제됐다고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소득 관료세제 관련해서 세 가지 말씀을 계셨는데, 일단은 우리나라 국민의 여망이 기업들이 어쨌든 간에 사내에 많은 현금을 쌓아두고 있고, 좀 더 많은 돈이 투자라든지 고용했으면 좋겠다는 국민적 희망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서 기업소득 관료세제가 만들어져서 1년 운영이 되어 있고, 또 이 법에 의하면 3년 또 운영도 되어 있기 때문에 3년을 갖다가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다만 1년 운영해 보니까 실제 저기가 기대과 달리 약간의 다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갖다가 조정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이제 이 기업소득 관료세제를 더 발전시킬 것이냐 폐지할 것이냐 이 문제는 1년 더 운영해보고 나면 내년쯤에 이 적용 시한 3년이 지나기 때문에 국회에서 차원에서 어떠한 결정을 갖다가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KB 하나은행에서 나오신 분께서 이 전업주부가 연금시장에 가입한 경우에 어떤 세제 혜택을 주면 어떠느냐 이런 거 있는데, 이게 이론적으로 참 난점도 있고 또 이게 이 세수감도 굉장히 큽니다. 다만 이제 올해 충효 의원께서 이 전업주부가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한 경우에 남편 내할 세금 중에서 소득공제나 세금공제 주는 안이 하나 있는데 한번 보시죠. 어떻게 되신지. 그리고 월세 소득세 공제 관련해서 이 7천만 원, 750만 원 이것을 고압배 양성화를 위해서 이거 이 소득 제한 7천만 원을 터버리고 세액공제를 소득에다 차등화하라 이것인데, 저는 생각이 약간 다릅니다. 이 7천만 원 정도면 우리나라 근로자라고 볼 때는 굉장히 이게 이 근로자 대부분을 포괄하는 범위입니다. 저희가 왜 과세자 비율이 낮고 면세자 비율이 이렇게 많느냐 할 경우에, 그건 기본적으로 이 세대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나라 근로 현장의 문제입니다. 실제로 소득 통계를 보면 이번 신문에 나왔지만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300만이고 우리나라 근로자 대부분이 2천만 원, 3천만 원, 4천만 원 박스권에 모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물론 국민계세 원칙에 따라서 다음은 몇만이라도 받는 것은 받을지도 모르는데 실제로 그분들은 오히려 더 국가의 어떤 보호를 더 받아야 할 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득 계층의 소득 어떤 우리나라 근로 자체가 상당히 열악한 어떤 그 소득 환경에 있다는 것이고 10천만 원 정도면 충분한 수준이라고 보고 다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나라 이제 전세가 월세 시장으로 바뀌는데 현재 이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분들의 숫자하고 세액공제액이 최근에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지만 아직은 저희가 생각하는 수준에 달하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7천만 원 이 정도에서 할 때 보다 많은 분들이 이 세액공제를 받아서 보다 많은 대다수 근로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우리 국민들에게 고루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소득공제 한도를 트는 것은 좀 이따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소순무 변호사께서 조세범 처벌법의 이 형량이 너무 세서 그런 문제가 있다 하는데 실제로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 조세범 처벌법을 전면 개정할 때 이게 경벌주의로 할 것인지 중벌주의로 할 것인지 그런 고민이 많이 했었는데 그 당시에 저희 생각은 이 조그마한 닭 잡는데 이게 소 잡는 칼을 써보면 안 되거든. 너무 형량이 세면 실질적으로 이 과세관청이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형량을 대충 낮추고 또 형벌에서 과태료 많이 전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아직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이게 부분이고